S&P 500이나 나스닥 기술주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 JP모건 자료에 의하면 공매도 세력들의 씨가 말랐습니다. 아무래도 강심장의 용자들은 벌써 다 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적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술주 섹터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급상승 중인 엔비디아를 필두로 여전히 매그세븐 주식이 S&P 500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들 중에 구글, 애플, 테슬라는 S&P 500 지수보다 낮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조만간 따라잡을 거라는 말도 나오는 중입니다. 구글은 7개의 주식 중에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성장 사업에 현금이 많다는 게 새로운 투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글, 인텔, 퀄컴의 경영진들이 일제히 엔비디아의 AI 지배력에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지도 궁금합니다. 중국은 정부 부서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인텔이나 AMD 칩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CPU의 성능이 공무원들 업무 볼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보안 문제를 떠나 자국산 칩 회사들을 밀어주려는 전략 같습니다. 기술주들과 달리 S&P 500에서 에너지 섹터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에너지 섹터 비중이 9%, 2014년에는 7% 정도였는데 현재는 4%가 안 됩니다. 2010년대 초반 석유 섹터가 잘 나갔을 때 OECD 국가들의 비교 재고량 적자보다 현재 적자 폭이 더 크지만 유가는 물가 상승을 무시해도 당시에 훨씬 못 미칩니다. 올해 각 섹터로 유입된 자금만 봐도 기술주가 짱이고 에너지 섹터가 가장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에서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큰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이익 실현인지 이제 미국 증시에서 다른 로컬 증시나 섹터로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JP모건은 어떤 이유에선지 요즘 석유 섹터 전망을 굉장히 좋게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상승하고 유가가 오르면 공급도 어느 정도 따라갈 거라 그래프처럼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올해 3분기까지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했는데 올 초의 부정적인 예상과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골드만삭스를 떠난 제프 커리는 여전히 유가에 긍정적인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프 커리가 떠났음에도 골드만삭스는 바로 커리와 비슷한 긍정적인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브렌트 유가 전망을 87달러 정도로 올렸고 경우에 따라 100달러를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쌉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유가에 부정적이던 에드모스도 은퇴했는데 시티은행은 2025년 말에 유가가 5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IA에서는 올 2분기에 전 세계 원유 공급을 그전 예상보다 하루 0.9밀리언 배럴 줄이면서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88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했고 내년 말에는 배럴당 82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유를 많이 사들였던 인도가 최근 미국산 원유를 더 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는 최근 결성된 브릭스의 구성원이기도 한데 러시아가 인도의 석유 결제를 인도 루피가 아닌 중국 위안으로만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라이벌 관계인 인도는 광범위한 위안화 사용이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압박도 더해져서 내린 결정 같습니다. 신형 제네시스를 전부 전기차 모델로 내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던 현대가 2년 만에 새로운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 나섰다는 걸로 봐서는 전기차 세상은 아직 먼 이야기 같습니다. 엔진 설계실은 150에서 200명 규모로 전동화 부서로 분산된 내연기관 연구개발 인력을 다시 모았고 현재 회사 내외부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유업계 경영진들은 바이든의 정책에 불만이 많지만 그렇다고 딱히 트럼프의 복귀를 열망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공화당을 더 선호하지만 트럼프 임기 동안 있었던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가 돼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소식통에 의하면 오바마가 바이든과 비공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불안정한 재선 캠페인을 지적하면서 잘못하면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드론 공격이 국제유가를 급등시키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낸시 펠로시는 AI 회사인 데이터브릭스에 5밀리언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비상장 회사라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연준은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로서 2번 또는 3번의 금리 인하가 유력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 기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2번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낮아질 확률은 제로로 보이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리는 의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파산 청구 건수가 최근 심각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 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은행 신규 대출, 전력 소비량, 철도 물동량의 연간 성장률로 구성된 리커창 지수는 중국의 GDP보다 더 나은 경제 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5년 이후로 가장 큰 월별 성장을 보여줬는데 중국 경제가 이제 좀 꿈틀거리는 건지 아니면 막대한 부의 이전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엄청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저 단기적인 움직임뿐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페트로탈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부채도 없으면서 10% 이상의 배당과 2에서 3% 정도의 자사주 매입 거기에 20% 정도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평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여러모로 리스크가 매우 큰 페루에 유전을 둔 특성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 전망치는 하루 17,000배럴 생산의 기준 가격은 브렌트 유가 $77입니다. 현재 바지선을 통해 브라질로 수출 중이라 드라이 시즌인 3분기 생산량을 하루 13,000배럴로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1분기는 3월 20일까지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하루 18,137배럴로 거의 가이던스에 나온 18,500배럴에 근접합니다. 이러고 보니 올해 첫 두 달간 평균 생산량이 19,000배럴 정도였는데 최근 바지선 간의 충돌 사고를 조사하느라 5일 정도 로딩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유가 $3 상승당 FCF는 $10밀리언씩 늘어나는데 현재 브렌트 유가는 가이던스 기준 가격인 $77보다 거의 $9 정도 높습니다. 여기서 지켜볼 포인트는 아마존강의 건기기간인 3분기 생산량일 겁니다. 작년에 10년에 한 번 온다는 최악의 낮은 수위로 바지선들의 통행 제한 때문에 하루 13,000배럴 운반하면서 생산량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4번 루트를 통해서 에콰도르의 오시피송 유관으로 수출하는 루트를 시험 운행 중인데 이게 빛을 본다면 앞으로 드라이 기간에 운송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특히 1번 루트인 국영업체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양도 급격히 늘릴 수 있고 수송 리스크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트로페루의 경영 부실 문제로 크레디트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변수입니다. 페루 리스크의 단점은 실적이 잘 나오니 경영진 보너스 잔치가 심하다는 것과 물가 상승과 유전 개발을 이유로 카펙스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리스크 대비 북미에 더 나은 투자처가 보여서인지 요즘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합니다. CEO의 궁극적인 계획은 블록 95뿐 아니라 블록 107도 개발해서 하루 5만 배럴 정도의 생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회사이긴 하지만 현재 페루 전체 생산량의 50%를 담당하는 제일 큰 업스트림 회사이고 특히 100% 헤비오일 생산자입니다. LO유는 예상대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13년 정도의 매장량과 셰일오일의 본원인 박켄 단일 유전 생산자이고 부채가 전혀 없는데 들고 있는 현금만 거의 시총의 4분의 1인 회사입니다. 생산량의 80% 정도가 리퀴즈입니다. 문제는 현금은 많이 들고 있지만 특별한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렇다고 배당을 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가진 자산이 좋고 박켄 유전은 올해 CHRD와 ERF의 합병 소식도 있었고 DVN, MRO, EOG 등 대형 회사들도 자산을 늘리고 싶어하는 인기 지역인 만큼 다른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자사주 매입 금액을 55% 정도 높일 거로 예상됩니다. 트루노스 리츠의 4분기 실적은 작년 3분기에 비해 살짝 약하게 나왔습니다. 입주율이 91%에서 89%로 조금 내려왔고 FFO와 AFFO도 살짝 내려왔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리츠 시장 상황에서는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정지된 배당률인 19% 정도 놓고 봐도 AFFO의 70% 중반 정도로 다시 원래 배당으로 돌아와도 전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되어서 채권 갱신할 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전제를 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주식수가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인 점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밌는 건 회사에서 현재 자사주 매입한 기준을 원래 배당 주던 기준으로 잡아서 실적 발표에 썼다는 점입니다. 굳이 기존 배당 기준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 뭔가 나중에 배당이 재개한다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률이 크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 외 소소한 논코어 자산 판매도 현재 주가 대비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배당 재개 시점이나 금액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적어도 2분기 말까지 공격적으로 계속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극단적으로 저평가인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배당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의견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리츠 주식은 배당에 의해 주가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배당 소식이나 금리 인하 분위기에 따라 주가가 크게 휘둘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건 리츠 섹터 전체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섹터와 달리 거의 혼자만 경기 침체인 것처럼 움직이는 섹터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